지난 1년여간의 각종 여론조사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집권 1년차를 넘어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높습니다. 정부 여당의 실망스러운 행보들과 이러한 여론조사들을 근거로 이른바 이찍 운운하며 윤석열에게 표를 준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투표의 자유라는 원칙엔 위배되지만 유권자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정부 여당의 실정들을 잘못된 투표 결과라고 탓하며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가 어려워졌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비난들을 일삼는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 이후부터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야당으로서도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보완하는 대안 세력으로서도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반이 넘는 의석수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서도 말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무능해진 건 이재명을 찍어준 당신들 탓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어도 자신들의 실책을 겸허히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탓만 하고 있는 당신들 탓입니다. 이재명이라면 윤석열보다 나았을 거라는 말도, 윤석열이라 이재명보단 덜하다는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 제1당 대표라는 양대 권력의 지도자로서 둘 모두 형편없는 능력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을 찍은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그들의 실정을 비판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로 보여지듯 윤석열을 찍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정권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재명을 당대표로 찍은 대부분은 여전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 이재명은 대전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지지는 더 강화되어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강화되어 가는 지지의 실체는 어떠한 반성도 없이 남탓만 일삼는 파렴치한 의식의 집합입니다. 윤석열 정권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6일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어제 드디어 네, 이낙연 총리님의 부산시청에서의 네. 강연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성황리에 진행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원래 자리가 200석인가 300석인가 그 정도였던 걸로 뭐 그렇게 들었는데 현장 다녀오신 분들 말씀에 따르면 뭐 자리는 애저녁에 다 찼고 그다음에 이제 입석으로 그러니까 서서 보시는 분도 꽤 많았다. 그리고 이제 그 강연 끝나고 나가지고 그 또 책 들고 오신 분들 많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인회를 가진 거죠. 사인회를 했는데 이제 그 사인 받으려고 서 있는 줄도 굉장히 길었고 그래서 사인 받는 데만 이제 뒤에 서신 분들은 거의 1시간씩 걸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좀 이제 다음 뭐 강연 일정이 아마도 지금 잡힌 게 전주? 네, 전주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안산이었나? 거기에 또 이제 거기 네. 민주당 그 지역구에서 원래 이제 그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강사 한 명씩 초빙해가지고 사회에 걸쳐서 이제 무슨 민주 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네네네. 9월 1일날 그 총리님 마침 또 거기 이제 강연을 가시더라고요. 그런 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또 9월 6일쯤인가 아마 서울에도 강연이 있다고 하는데 뭐 장소를 좀 더 큰 데를 빌려도 되지 않을까 지금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어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장소 너무 정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지상파 이제 MBC 같은 데서 이제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부산 MBC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방송화면 잡힌 거 보니까 그림이 잘 나오더라고 그 자리가 그래가지고 괜찮은 장소가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장소였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뭐 강연 내용은 사실 주제는 늘 하시던 거니까 지금 이제 뭐 미국 강연이나 저번에 어디야 거기 순천 강연이나 같은 이제 주제로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그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돼가지고 기존에는 청중들 앞에서 하는 강연 형식으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토크 콘서트였기 때문에 그 책 내용에 관한 강연은 한 30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축약해가지고 짧게 하셨고 나머지는 이제 질문 답변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죠. 뭐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그 일반 청중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랑 확실히 어제는 지지자 모임에 가까웠잖아요. 지지자 행사에 가까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좀 톤이 다르구나.
그래서 약간 이제 디테일 같은 걸 차이를 두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놀라웠던 게 그 대본 한마디 없이 하셨거든 강연을. 물론 이제 당신께서 이제 쓰신 책을 가지고 하는 강연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그 일반 대학 강연 같으면 교수들이 이렇게 뭐 칠판에 이제 그 글도 쓰고 말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텀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혼자 하는 그런 대중 단독 강연은 그냥 연설처럼 줄줄 말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대본 없이 한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총리님 능력이 저 정도였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뭐 어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좀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뭐 이제 뉴스에서 다른 거 보면 이제 민주당의 문제는 도덕성 역시나. 네네. 그건 이제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 질문 던지자마자 생각할 것도 없다. 그냥 도덕성입니다. 딱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보면서 조금 재밌었던 건 그거였습니다.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으로 이렇게 그 무슨 슈퍼히어로 능력 고르기. 밸런스 게임. 예, 밸런스 게임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고르신 게 뭐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에다가 덧붙여서라고 이제 굳이 거기다가 이제 끼워 넣으신 거죠. 그 상대되는 능력이 뭐였죠? 그러니까 상대되는 능력이 12시간 뒤에 미래를 보는 능력. 아, 맞다. 네, 12시간 뒤에 네. 미래를 보는. 그 두 개 중에 이제 고르라고 하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 하시면서 굳이 덧붙이셔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표를 가져오는 네, 능력. 상대의 표를 가져오는 능력. 예. 저 사람의 표를 받아내는 능력이 아니고 표를 가져오는 능력이라고 하셨단 말이야. 이거 되게 무시무시한 이야기거든.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이게 그 지금 총리님 귀국하신 이후에 이런저런 이제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가장 노골적으로 권력 의지를 드러내신 말씀이 아닌가. 이게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동시에 표까지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면은 정치인으로서는 완전체에 가깝죠. 그 지구 정복이지 뭐 진짜로. 백전백승. 그렇죠. 모든 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게 이제 국내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고 뭐 유엔 가도 통하는 그렇죠. 거고 어디 저기 외교 협상 가도 그냥 다 넘어오는 거고 뭐 끝나는 거야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통일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김정은 딱 만나가지고. 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뭐 향후 정치 일정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대선까지 이제 3년 6개월 남았다. 그 말씀을 이제 먼저 전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분이 이제 대선 나오려면 내가 대선 나갑니다라고 이렇게 드러내신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슬쩍 들었습니다. 뭐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또 좀 웃겼던 거는 그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어제 이제 상무위 한다고. 네네. 부산시당 네, 상무위가 있었죠. 손수 위원장이 이제 욕을 먹었잖아요 지난주에. 네네. 또 어제 그 자리 왔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또 와가지고 또 옷도 또 이제 연희 그림 비슷한 색 맞춰 입고 왔어 또 보니까. 그래서 더 앉아가지고. 정치인이네. 네, 그래서 인사를 받더라고. 근데 총리님이 저는 총리님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매기는 걸 수도 있게 됐는데 그 이제 그 내빈들 소개하면서 손수 왔다고 이제 인사하니까 총리님이 이제 손수 위원장 뭐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 5시부터 상무위 일정이 있으실 텐데 그 일정 따라서 중간에 일어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굳이? 설마. 총리님께서는 이제 네. 편하게 해주신 그렇죠. 거죠. 예. 총리님께서는 편하게 해주신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매기는 거다. 나라면 매기는 의도로 저렇게 말했을 거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송총득께 인사를 하는 서은수 위원장의 표정이 네. 뭐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빨리 나갈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것도 저는 그렇죠.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거기 있으면 사실 개딸들한테 쥐어터지거든. 쥐어터지는데 그럴 이게 수도 있죠. 예. 100%예요. 왜냐면 선수는 완벽한 이재명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제 개딸들은 또 얼마나 믿고 있다고 선수 그랬을 텐데. 거기를 갔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인사받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 욕먹을 일이야. 근데 또 안 갈 수도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오시는 그런 사람 숫자를 글쎄 미리 알 수 있었을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워낙 많은 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뿌듯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뭐 300명에서 많이 했다 500명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선수 나름대로
여기저기다 욕먹기 싫어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총리님의 어떤 그 향후 정치 행보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기자랑 짤막하게 이제 질문 한 개 정도를 이제 받아가지고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 이제 앞으로 스스로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을 하시냐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기자가 했는데 거기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것도 기존에 하셨던 말씀인데 그냥 이제 뭐 다가올 총선에서 누구든 불러주면 가서 지원하겠다. 네네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저는 거기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뭐 하나는 그렇게 지원한다는 건 결국 그것도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네네. 총리님 자기 사람 만들겠다. 그 자기 사람 만드는데 이제 주저하지 않겠다. 혹은 적극적으로 사람 만들러 나서겠다. 뭐 그런 의도로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다르게 보면은 뭐 이제 당 떠날 일은 없다. 그 신당 네네. 창당은 없다. 이제 그렇게 물론 그 신당 창당에 관해서는 그 동안에 이제 이런저런 뭐 지지자들과의 만남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그 뭐 기자들 질답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딱딱 선을 그으셨지만 어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다. 당에 남으실 거다. 이제 그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총리님이 당에 남아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뭐 그 예전이 아니라 그 뭐야 우리가 흔히들 그 일본에 대해서 일본 정치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민당 일당 독재다. 네네. 답이 없다. 일본 사람도 왜 저러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좀 이렇게 엄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약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당 개념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그 이 자민당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이렇게 양당 체제인데 그 양당체 우리나라의 양당 체제에서의 정당이랑 지금 일본의 자민당은 약간은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민당 자체가 하나의 의회에 가깝다. 네네. 그러니까 자민당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그 안에 다양한 계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계파들이 있고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권력 투쟁을 해요. 원팀이 아닌 거지. 네, 원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자민당을 찍는다고 해도 뭐 자민당의 특정 의원을 찍는다는 게 혹은 이제 자민당 경선 자체가 거기는 총선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민당 안에서 자기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계파들이 쫙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민당을 찍겠지만은 그럼 자민당 찍으면 다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민당 안에 수많은 지향점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자민당이 어떤 그런 엄밀함을 따져보고 나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지금 86세대를 정치로 끌어들이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 그 이후에 이제 그 얘기를 문성근이 플랫폼 정당이라는 걸 이제 민주당이 플랫폼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통진당 끌어올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문성근이 민주당이 그 플랫폼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 둔 게 김대중 대통령님이 과거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86세대는 당시에 민주당 주류들이랑 색깔이 완전하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운동권이고. 네. 크게 보면 이제 반독재라는 부분에서만 같이 가는 거지.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 색깔은 사실 중도 우파에 가까운데, 아니 약간 뭐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아무튼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인데, 이 86세대는 아니잖아요. 완전 운동권이잖아요. 완전 넘어가 거의 좌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을 당연히 이제 김 대통령이 끌어들이면서 하셨던 말씀이 당신들이 그냥 학생 운동만 하고 있으면은 정치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정당 정치,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로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이라는 플랫폼에 안착해가지고 안에서 개파를 형성해가지고 당의 주도권 싸움을 벌려라. 그게 당신들이 정치적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86도를 끌어들였거든요. 그때 들어온 사람들 뭐 이해찬, 김근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님은 당 안에서 여러 가지 개파들이 싸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점점 당의 어떤 규모를 키우고 외연 확장이 되는 거죠. 외연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 구도까지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런 민주당을 그런 당으로 만들려고 구상을 하셨던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 민주당 모습이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좌파 쪽이 헤게모니를 잡았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다만 그렇게 되려면 전제돼야 될 게 있는 거죠. 이 당 안에서 상대방을 완전히 죽일 놈, 대가리 깨야 될 놈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경쟁 구도에 있는 동지들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구상하신 거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근데
총리님이 그 순천 강연 때부터 보면은 DJ 정신, 네. DJ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네네. 이게 그 외교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은 외치 차원에서. 근데 그 총리님이 민주당 내부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은 굳이 김대중 대통령을 다시 소환하셨다는 거는 그 당초에 김대중 대통령이 바라셨던 그런 민주당의 모습 그걸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또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결국은 당 안에서 남아가지고 종식시켜야 될 거는 이재명 개파 자체가 아니라 이 지나친 대립구도가 아니지 거의 이건 뭐 그냥 니 죽고 내 살자 이 수준이니까 상대방을 적대하는 그 구도를 깨야 되는 거지 뭐 어느 개파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하고 통합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선을 서로가 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팀이라는 게 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원팀이라는 거는 승자가 패자들을 짓밟지 않는 게 원팀이지. 네네네. 그리고 패자가 말하는 것 중에도 받아들여야 될 게 있으면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어떻게 뭐 공론으로 공론화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총리님이 김대중 대통령님을 다시 소환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당에 남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의지를 표명하셨다면은 그 의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탐탁찮은 부분이 많죠. 저 이재명이랑 저 개파들 다 작살 내야 되는데 근데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바대로라면 그 사람들 작살 내는 거는 별로 작살 내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런 거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의 이제 스포츠화된 네. 어떤 격투기 경기들, 네, 뭐 네. 복싱이라던가 네, 아니면 요즘 같은 뭐 UFC 같은 종합격투기도 있고. 네네. 일단은 경기가 딱 공이 딱 울려서 시작을 하면, 근데 얘를 무조건 쓰러뜨려야 되잖아. 그리고 경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감정 싸움 극한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 흥행을 위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막 그 트래시 토킹도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끝나면은 100% 다 그러지는 않지만 네. 웬만하면 대부분 다 뒤끝 스포츠맨십을 그렇죠. 예, 뒤끝이 발휘하거든요. 없죠. 네. 악수도 하고 네. 뭐 경기 소감 같은 거 서로 이렇게 네. 주고받고. 뭐 이거 칭찬도 해주고 예, 립서비스도 예. 해주고 그러죠 서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떤 이 격투기라는 어떤 시장 안에서의 하나의 선수로서 네. 예,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룰을 어기지 않았으면은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뭐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재명에게 부역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은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죠. 예. 제거해버리게 되잖아. 네. 예. 자기네들만의 어떤 무슨 뭐 격투기 리그? 네. 니네끼리 뭐 싸울 건지 뭐 어떨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시장이 커질 수가 없는 거지. 흥행이 안 되죠. 예, 쪼그라들지. 예. 예. 뭐 그냥 뭐 이재명 추대식이나 하다 끝나는 거지. 그렇죠. 뭐 평생 이재명 추대책만 하겠지. 예. 아니면은 뭐 이제 각본 짜고 네. 잠깐 카운터 역할 좀 해. 막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제 총리님이 만약에 이렇게 당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셨을 때 결과적으로 모양새는 이재명계가 축출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립 구도가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결국 축출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재명계 축출 자체가 애초에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목표는 사실 서로를 긍정하고 인정하고 그냥 뭐 저기 말 그대로 뭐 이념 싸움이나 정책 대결 같은 거 할 때는 피 터지게 싸우더라도 딱 그걸로 끝나는 거지. 항상 동지 의식은 바닥에 깔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정당을 이제 이낙연 대표님은 표방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또 우리도 또 지지자 된 입장으로 또 태도를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개딸들 머리 쥐어뜯고 싸우면 안 되는 거야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마음을 최대한 넓게 네. 가지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사실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성질대로 못하는 게 민주주의잖아. 아 그렇죠. 네. 답답한 게 네.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총리님 강연 중에서 이제 어제도 이제 그 북콘서트 다녀오시면서 사인 받아오신 분들의 이제 인증샷들이 올라오곤 하는데 보면은 대부분의 책이 깨끗합니다 아직도. 저희도 원래 이제 이 책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야지 말씀만 드렸는데 아직까지 못했단 말이죠. 네네. 조만간에 준비해서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책만 가지고. 네. 저희도 이제 곧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대한민국 그 생존 전략 가지고 이제 저희도 방송을 한번 하겠다.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세용치마 리짜이밍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후원 댓글을 통해서 오엔님, 바람소리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와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웰컴퓨터 AIR 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SNS 프로필에 오픈 카카오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과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부터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구운 약과, 호두 강정, 에그타르트까지 많은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그저께 오염수가 이제 방류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24일 이제 오후 1시에 이제 첫 방류가 됐고, 뭐 지금 계획에는 하루에 이제 360톤씩 계속 방류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좀 관련해서 좀 그랬던 게 일본 내부적으로는 이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7,300억 정도의 이제 기금이 일단 조성이 돼 있는 상태고, 여기 또 추가로 그 피해 당사자들한테는 또 이제 배상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아, 내부적으로. 네. 근데 주변국들한테는 아무런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건 혹시 뭐죠? 그 정부에서 무슨 뭐 일본한테 3,800억인가? 뭐 그거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그건 무슨 얘기죠? 뭐가 준비돼 있었던 거 아닌가? 뭐 그냥 립 서비스인가 보지 이것도. 일본 말 맞춰주려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좀 웃겼던 게 이 환경부에는 어디서 이제 오염수 이거 위험하지 않다 그런 유튜브 홍보물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당초에 이게 이제 그 환경부에서 만든 거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실이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웃기는 게 이게 지금 조회수가 1,300만인가 그래요. 올린 지 며칠 안 됐는데. 1,300만? 예. 300만도 아니고. 예. 어뷰징이지. 이거 100% 어뷰징이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른 정부 부처들이 지금 홍보물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이 정부 유튜브가 흥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얘네들이 바보 같은 게 이거 그냥 정부 유튜브 채널 그대로 쭉 이어받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문재인 정부 채널을 그냥 떼서 던져버리고 자기들이 새로 팠단 말이에요 채널을. 네네네. 새로 파가지고 흥행이 더 안 돼요 과거보다 지금. 이 정부 홍보물도 보면 조회수 100 넘어간 거 잘 없고 그래요. 근데 얘만 지금 1,300만이 또 콘트 뚝 떠 있는 거야. 근데 대통령실이 더구나 주관했다고 하고 이걸 지금 만드는 거를 그러면 의심이 되지. 어뷰징한 거 아니냐. 어뷰징 업체 돈 주고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무튼 방류를 하면서 이제 뭐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이제 뭐 민주당 측에서 목소리가 안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23일 날 밤 같은 경우도 그 국회에 이제 긴급 소집해 가지고 국회 앞에서 비 오는 날 그 우비 입고 뭐 이제 규탄 집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날에 이제 이재명이 했던 말을 보면은 좀 이상해 이 사람은 말하는 게 항상. 아 이게 여기서 한 얘기였군요. 네.
난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자, 보면은 돈 몇 푼 모아 유흥업소 한번 가보겠다고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을 우리는 살인 강도라고 한다. 작은 욕망 충족시키려고 타인의 해악을 끼치고 위협을 가해서야 되겠느냐. 일본의 행태가 딱 그렇다. 왜 이걸 하필 살인 강도에 비유를 하지? 아니 그리고 살인 강도의 목적이 유흥업소 가는 거랬잖아. 그 다양하잖아. 살인 강도가 꼭 유흥업소 가려고 강도짓을 벌여. 물론 이제 강도짓 이런 범죄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대부분 탕진되기 마련이긴 하지만은 참 그래요. 이거 뭐 예전에 작년에도 또 강도 비유해가지고 한 얘기 있잖아.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뭐 살인 강도도 이제 나쁜 놈이지만은 살인이라는 죄를 때려놓고 보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소리도 있었죠. 작년에 자기 어떤 방어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서 살인 강도 되게 좋아해요. 지가 뭐 살인을 이렇게 변호도 하고. 근데 걔는 그 강도는 아니었잖아. 강도는 아니었지. 네. 그 새끼는. 뭐 살인 강도 좀 성애자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굳이 비유를 들어도 이런 걸 들어요. 근데 보면 이게 말이 되게 섬뜩하고 이게 좀 뭐랄까 의도적이든 본능적이든 과도한 적개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이고 또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이제 단어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로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게 없죠. 이게. 그러니까 개딸들도 좀 그 개딸들이라고 다 바보들은 아닐 것이고 나름대로 이제 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참 말 못한다, 말 이상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참 모르겠어요. 이거 이런 말을 해도 비판이 안 나온 거 보면은 참. 뭐 그냥 좋은 뜻으로 하는 거겠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자, 이어서 이제 24일 방류된 날, 요날 저녁 때 이제 대통령님이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하태경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하태경 의원 때문에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앞서서 이제 요날 원래 대통령님이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이게 그 바둑기사 신진석 9단의 응시배 세계 바둑대회 선수권 세계 바둑 선수권대회 우승 축하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SNS에. 왜 이 양반 뭔가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부산 분이시더라고요 신진석 9단이. 네. 그래서 어쩌면은 대통령님하고 뭐 간접적으로라도 인연이 있었던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님도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마에선 거의 최강자급의 이제 실력이니까 아마 1단, 2단 정도? 아니 6단 정도 되지 않았나? 그 정도까지. 저 되게 세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부산에서 바둑 좀 두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뭐 부산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분은 이 신진석 구단하고도 사적인 인연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바둑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니까 이제 이런 메시지를 뭐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났더니 하태경이 한다는 소리가 이봐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나 SNS에 올리고 있다. 오염수 방류된 날인데 이렇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오염수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태경이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대통령님이 이제 굳이 이제 이렇게 글을 쓰신 거지 이어서. 뭐 이게 관해서 조정식이었나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굳이 대통령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게 아니었는데 이 하태경만 띄워주는 꼴 아니냐 뭐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왜 대통령님이 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네가 하지 시끼야. 뭐 그렇게 지가 하든지. 그러니까 아니 사무총장 아닌가? 옛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모르겠는데 정책위 의장이었. 그러니까 정책위. 아니 조정식이나 조정훈이었나 헷갈린다. 조정훈? 조정훈이면은 시대전환 남의 당이니까 또 조정훈이었어요. 조정식은 아니고 맞다. 그러면 그래도 뭐 이제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민주당에서 대통령님만큼 글을 잘 쓰는 인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사실 이거 관련해서 대통령이 아니라도 비판 안 한 거 아니에요.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도 아주 제대로 된 글로 계속 짚어왔는데
근데 이제 굳이 하태경 이런 식으로 지목을 했다는 건 참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25일 날 어제 이제 그 부산 강연에서도 총리님이 여기 관련해서 짚으셨죠. 되게 이제 비유가 되게 좋았어요. 다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뭐 과학계에서는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안심하지 않는다. 안전과 안심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딱 비유를 주신 게 이거죠. 그 수류탄이 안전핀이 꽂혀 있으면 과학적으로는 안전하다. 하지만 이걸 머리맡에 두면 안심하고 잘 수 있겠냐. 정부는 상상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류탄 비유가 정말 참 이거 되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잘 맞죠. 예. 예. 이게 안전핀이 진짜 이제 뽑아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수류탄 투척 훈련할 때 얼마나 겁나는데 뽑는 게. 겁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또 잘 빠지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제법 그 힘을 줘야 되고. 그 앞에 고리하는 그 핀 하나 튕겨내고 쭉 뽑아야 되잖아. 예. 뽑아야 되는데 예. 뽑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막 쉽게 빠지지도 않아요. 그거는 훌렁훌렁 그거는 그 저기 훈련용 수류탄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고. 원래 되게 잘 빠져야 돼? 되게 잘 빠지지는 않지만은 그냥 이렇게 쏙 보면 빠지게 돼 있어요 원래. 그거는. 그래?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교보제 문제구나. 네, 제가 그 원래 군대에서 처음 맡았던 보직은 그게 그 탄약 개원이었거든. 그래서 좀 압니다. 그렇군요. 수류탄 핀을 좀 많이 뽑아가지고 덜덜 떨면서.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참 이 당 대표라는 인간의 메시지가 참 나머지 두 분 대통령님이랑 총리님에 비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체급면으로는 같잖아. 전임 대통령, 그다음에 전임 당 대표 총리, 그다음에 현직 당 대표니까 뭐 세 명 다 체급은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 체급 같은 세 명인데 이 메시지의 어떤 퀄리티의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살인 강도나 찾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뭐 입장이 뭐 옛날에는 찬성인데 지금은 반대네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이제 그 2020년부터 해가지고 요 오염수에 관한 뭐 대정부 질의에서 오염수 질의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걸 최종적으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는 21년 4월에 이제 대정부 질의 때 나온 말입니다. 요게 이제 제일 명확하기 때문에 요걸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당시에 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제 했던 말이에요.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뭐 여기까지 보면 문재인 찬성한 거 맞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국힘당은 계속 요것만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그동안에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 찬성을 뭐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단서 조항을 붙여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마련된다면 뭐 반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둘째,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셋째,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결국은 뭡니까? 투명성 아니냐, 투명성. 그렇죠. 검증의 투명성을 보장해라. 그러면 우리도 뭐 토 안 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 이 지금 총리님이 하신 말씀이나 혹은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나 다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오염수 자체의 문제에 관해서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게 위험하다 안 하다 말씀은 안 하셨어요. 다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시켜야 된다. 그래서 총리님은 굳이 이제 수류탄 예를 들어서 안전이랑 안심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건 안심이다. 그래서 이 안심을 확보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오픈을 한 상태에서 이러해서 이러하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납득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뭐 오염수에 관해서는 과학적으로도 결론이 안 난 상태잖아요. 계속. 그렇죠. 네. 뭐 위험하다. 뭐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불안 요소가 있으면은 거기에 관해서는 불안 요소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오염수가 지금 정말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소는 만약에 방류를 했는데 나중에 위험성이 드러나 버렸다. 그럼 좆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자고. 근데 방류를 막았다. 방류를 막으면 우리는 손해볼 게 없어요. 방류를 막았는데 알고 봤더니 안전하다 그래도 우리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따져봐도 방류 막는 게 우리한테는 혹시 이득이잖아. 아무런 손해볼 게 없잖아. 근데 방류를 굳이 허용해줘 놓고 우리가 얻어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뭐 심지어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계속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으니까 이건 참 도저히 진짜 납득이 안 돼. 일반한테 잘 보여서 뭘 얻으려는 건지. 이게 하나씩 좀 따져보면은 일단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쓸게요. 처리수라고 할게요. 네. 그러니까 알프스를 거쳐가지고 나온 결과물. 네네. 그럼 뭐 샘플이라도 받아가지고 그렇죠. 정말로 네. 그 다핵종이 많이 제거됐는지 삼중수소 정도만 남아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나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국제사법재판소인가 같은 어디에 제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소를 하게 되면은 네. 그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근데 일본이 뭐 샘플을 줘야지 뭐 그렇죠. 입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안전하지 않다는 걸. 네. 그러니까는 사실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얘네들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제소를 굳이 안 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투명성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알프스가 정말 잘 돌아가는지. 근데 네.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확인한 거는 알프스가 문제없이 작동한다. 뭐 돌아간다. 그 시찰단 가서 육안으로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리수가 나온다. 이거야. 이것까지만 확인한 거야. 이게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비가 잘 돌아갑니다. 뭐 꺼지지 않는군요. 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보면은 군대에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마스타. 네. 우리 뭐 비빔장도 나오고. 네. 그 마스타 캔을 잘 보면은. 이 마스터 제품이 어느 인증을 받은 게 아니라 마스터를 생산하는 장비가 무슨 인증을 받은 장비야. 무슨 인증받은 장비로 생산된 제품임이라고 써 있어 마스터에.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일본이 말하는 지금 한국에서 확인된 이 처리수의 결과라는 게 그 정도인 겁니다. 네. 일본이 알프스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비 돌아가더라고요. 괜찮겠죠? 뭐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죠. 국민이 안심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안 됐죠 당연히. 뭐 그냥 IA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겠죠라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알아낸 거고. 뭐 시찰단 보냈다고 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알프스가 돌아가더라. 뭐 이런 수준이고. 그렇죠. 검증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 전혀 참여 못했잖아요. 네. 검증을 안 했잖아. 그렇죠.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없다고 봐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핵심은 사람들의 불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이런 거를 검증을 할 수 없나 실력이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 과학 기술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원자력 전문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과장해서 말하면 상당히 비참하게 만들었죠. 윤석열 정부가. 그러고서 뭐 믿어달라고 하니. 뭐 이제 한덕수는 나와가지고 이제 뭐 가짜뉴스 엄단하겠다 그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제가 SNS에 썼지만은 사실 지금 가짜뉴스 엄단하겠다고 말하는 한덕수 그 말이 저는 가짜뉴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도 나름의 근거는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안전한지 위험한지 알 수 없다가 지금 정론이 되는 거니까. 근데 한덕수는 지금 위험하다고 말하는 게 가짜뉴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가짜뉴스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윤석열은 또 그런 얘기 했더라. 뭐 이제 외교는 다 총결됐다. 앞으로는 경제다. 그런 소리를 하던데. 종결이 어딨어. 그러니까 저기 참배회담하고 와가지고 그런 걸 하는데. 야씨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를 두 개를 구분 지어가지고 생각했 구분 지은 그 개념 자체가 저는 골 때린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오염수 하나 놓고 봐도 그래요. 이거 오염수 문제는 외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타격 보는 거는 수산업이잖아요. 네, 경제 문제란 말이야. 우리나라 수산업이지. 네. 아니 뭐 일본 수산업은 뭐 알 바 아니고. 알 바 아니고 뭐 일본 수산업 막았든 말로 우리가 뭐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참 이 개념도 없고 진짜 뭐 제대로 된 뭐 노력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럼 과거 민주당 정부는 어떻게 했냐? 한번 이제 뭐 좀 되짚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싶은데 이거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흔히들 생각하니까 이명박 때 이제 그 소고기 수입이 본격화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참여정부 말기 때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거는. 네. 그때 이제 그때도 사실 그 어느 정도 여론의 어떤 저항이 있었고 거기 안에서 이제 민주당 노무현 정부가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이제 해왔던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뭐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하도 국민의힘이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를 하니까 뭐 옛날에도 너네들 광우병 사태 때 거짓말 이렇게 잔뜩 해가지고 위험을 선동하고 그러더니 지금 네. 똑같이 또 한다 그렇죠. 이런 말을 하니까 네. 이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참여정부 말기죠. 네. 그러니까 한미 FTA 협상 타결이 거의 이제 눈앞에 왔을 네, 때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국민 네. 연설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4월 1일에 하셨던 연설문 중에 쇠고기 관련된 네.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엄청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FT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안보 주권을 내놨다. 그러니까 네. 위험한 소고기를 미국에서부터 수입을 네네. 해온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나왔다는 거죠. 네. 사실 뭐 100%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이제 한미 FTA를 맺을 때 미국에서 태클을 건 게 4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얘네들이 걸었어요. 네. 스크린 쿼터제, 영화 스크린 쿼터제, 그다음에 소고기 수입 문제, 자동차 배출가스 네. 규제 문제, 네. 그다음에 의약품, 약 가격 평가 방식 변동 문제 네. 이런 거를 네. 이제 우리 기준에 맞게 뭔가 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문제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쇠고기 수입 문제를 이것 때문에 이제 내줬다. 그러니까 한미 FTA를 타결하기 위해서 소고기를 내줬다 뭐 그런 거죠. 내줬다 이렇게 되는 소고기 거죠. 시장을 내줬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사실상의 소고기 수입 이때 당시에 소고기 수입 문제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영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미국에서도 광우병이 네. 나와가지고 그래서 수입 금지 조치를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네.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광우병 사태를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네. 다시 좀 수입을 재개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제 풀리지가 않았으니까 이 수입을 다시 해가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기준 자체가 사실 WTO하고 그 다음에 그 OIE라고 하던가 그 국제 그 축산물 뭐 관련한 그런 네, 단체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기준이 30개월 미만형 소와 그 다음에 뭐 뼈나 내장 이런 부위가 아니면은 뭐 네. 괜찮다. 네, 네. 그 다음에 뭐 그러면은 뭐 수입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기준 이때 당시 물론 이제 기준 가지고도 서로 말이 많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WTO의 같은 가입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광우병에 대한 위험도가 내려가면은 미국의 소고기를 수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FTA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네. 계속 그 그냥 명분 없이 가라 그러니까 그걸 수입을 막을 명분이 더 이상 없었던 거지. 네네네. 그 이상 되면은 그러니까는 보호무역처럼 돼버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너네 그 한우 보호하려고 일부러 미국 소고기 수입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태클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보복 차원에서 뭘 수입 안 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번져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럼 WTO는 원래 그런 걸 막기 위해 있는 네. 단체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참여정부는 그거는 그거대로 순리대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FTA는 관세 문제고 네. 소고기 수입은 위생과 검역의 조건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 미국 측 협상단에게 소고기 수입에 대한 위생 검역 조건은 우리가 앞으로 성실히 할 거다. 이런 거를 뭔가 액션을 보여주긴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한 거예요. 참여정부에서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불만이 많았잖아요. 국민들, 그렇죠. 시민사회나. FTA 자체에 대한 예. 이제 불만이 높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검역 조건을 빡빡하게 했었죠. 그래서 네. 2006년부터인가 이제 수입이 다시 재개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때 살치살이라 그랬던가. 하여튼 어느 그 고기 부위에 네. 뼈 조각이 나와가지고 아, 그렇죠. 한번 이제 난리 전량 반출. 그렇죠. 냉동 창고 하나 그냥 통째로 그냥 돌려보내고 그랬던 적 있지. 그래서 또 미국이 막 아우 야 이렇게 야 그거 하나 나왔다고 이거 다 돌려보내는 경우가 어딨냐 막 이런 식으로 네, 네. 막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는 이렇게 국민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 연설문 내용이 어느 정도 길어서 이제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가 돼 있고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사람들 말하자면 사람들 계속 불안해하니까 네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고 있고 충분히 거기서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걸러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믿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정부 입장이니까 네. 그러면 조금 다른 시선, 네.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거를 보면은 네. 이런 또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학술 논문인데 학술대에 나왔던 논문인데 네.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학회에서 이제 나왔던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화된 위험과 위험 관리의 실패, 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논쟁이라는 이제 제목의 논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2007년 말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참여정부 때죠. 네. 정부는 광우병 위험 물질과 꼬리, 내장, 사골 등 부산물은 수입하지 않을 것이며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 규정도 고수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특히 광우병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의 분포 확률이 높은 편도, 회장원 위부, 뇌, 두개골, 척수 등 SRM 이게 이제 광우병 위험 물질이고요. 네. 이거의 수입을 최대한 막고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사골, 꼬리, 각종 내장 등도 일단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협상을 진행했다. 또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역 전문가 회의를 통해 축적한 각 부위별 광우병 위험 정도나 다른 나라 사례 등에 관한 정보, 지금까지 현장 조사 등 수입 위험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이력 추적제 미비, 사료 정책상 광우병 교차 오염 가능성 등을 미국 측에 근거로 제시한다는 입장이었다. 이게 이제 참여정부 때 입장이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해외 사례까지 그러니까 통틀어 가지고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네. 예, 위험성이 있는 그리고 확실하게 위험한 거 그다음에 위험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까지 해가지고 좀 범위를 높여가지고 최대한 방어적인 네. 협상을 했다라는 게 내용이고 이 뒤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갑자기 이제 그렇죠. 다 잃어버린 거지 그냥. 확 완화 네. 시켜버렸던 그런 얘기가 이제 뒤이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에서 이런 정도로 노력을 했었죠. 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국민이 안심한 거는 아니었다. 예. 그게 이제 특히나 시민사회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고 시민사회는 무조건적인 FTA 반대를 그렇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 일본 오염수량도 그 처리수 혹은 오염수량도 이제 그 비교해 보면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게 반일 감정,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는 반미 감정이었고 네. 이런 이제 시민사회 전반의 어떤 그 국가에 대한 그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도 또 이제 이게 잘 안 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어려운데 사실은 그래도 적어도 참여정부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을 향해서 설득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것도 안 하잖아 지금. 네.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한미 FTA 이것도 완전 되고 나선가 타결쯤인가 해가지고 네. 그 축산 농가를 엄청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네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우 농가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지켜낼 것이다 정부가 네. 이런 것도 하셨거든요. 사실 그건 총리가 해야 되는데 이놈이 총리들이 개판해가지고 말년 총리는 누구였나 모르겠네. 한명숙 아닌가? 한명수 총리셨나? 한명숙인가? 뭐 아무튼 문재인 그 참여정부 때 총리 중에 제대로 된 총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고건이 그나마 일을 제일 잘했지 하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를 해냈던 사람은 거의 유일하게 이낙연 전 총리밖에 없으세요. 그렇긴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 또 좀 무게가 의미가 실리긴 있죠. 무게가 실리긴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참 이만큼 어렵지만은 해야 되는 것들인데 정부는 이런 노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윤석열 정부는 진짜 이거 반의 반도 안 했죠. 이제 뭐 좀 해보겠다. 마치 잼버리랑 똑같아. 네. 이제 네. 오염수 방류되니까 예. 이제 좀 해보겠다고 뭐 가짜 뉴스 때려잡겠다 그러고 뭐 수산물 뭐 먹겠다 그러고 뭐 이제 또 뭐 저기 급식 그 대규모 급식하는 그런 네네. 이제 단체들 30일 날 불러가지고 뭐 수산물 소비 촉진을 뭐 요청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던데 아유 다 이게 사후 약방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세상 불안을 종식시킬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거는 간단하다고 이건 투명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일본이 오염수 그 방류한다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것을 문재인 정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 투명하게 해라. 예. 그럼 받아들일게. 같이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뭐 윤석열은 그거 다 쌩까버리고 그냥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 예. 국민 여러분 이거 괜찮은 겁니다. 네. 그냥 그렇죠. 이렇게만 하면 괜찮아지냐고 마음이. 그거 믿어줄 사람은 이제 한 뭐 20몇 프로 되는 윤석열 지지자들 그 사람들밖에 없지 뭐. 횟집에서 회식이나 해라. 참 뭐 갑갑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네. 하여튼 뒷북은 오지게 칩니다. 네. 자 이제 뭐 다음 소식 한번 봅시다. 이거는 지긋지긋해. 요거 이제 서울경제 21자 기사인데 혈세 낭비에 드러난 지역사랑 상품권 해가지고 요 기사가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기사에 명명을 해놨어요. 아 그렇죠. 지역 화폐라는 말을 안 써 기사에.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국회 이제 예결위에서 그 여당 간사인 송윤석이 이제 20일 날 그 행안부 자료를 이제 하나 공개를 해요. 보면은 2022년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상위 4개 지자체의 최근 3년간 결제 상위 가맹점 변환 길다 제목이. 이걸 이제 요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작년 기준 상품권 최다 발행 지자체가 4곳입니다. 이제 익산, 청주, 군산, 천안 이렇게 되고. 기초 단체만 이렇게 했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뭐 대략 한 5천억에서 4천억 수준입니다. 발행 액수들이. 네네. 그래서 요 지자체들을 가지고 이제 지난 3년간 결제액 중에 이제 상위 가맹점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돈이 풀렸는지를 분석을 한 건데 익산 같은 경우는 그 상위 1위 4위가 농협마트, 그다음에 뭐 일반 마트, 그다음에 종합병원, 로컬푸드 직매장. 결국 다 마트네. 예, 다 규모가 그렇죠. 병원 빼면은 다 이제 규모 있는 어떤 마트들에 다 풀렸다. 대부분이 풀렸다. 그리고 뭐 청주 같은 경우도 뭐 농산물 종합 유통업체 이것도 마트죠. 마트. 그리고 이제 뭐 특정 종합병원이 3년간 결제액 3, 4위를 차지했다. 병원. 그리고 뭐 청주에서도 그 상위 10곳 중에 3곳이 마트고 나머지 5곳은 주유소라고 합니다. 주유소.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도 식료품 소매업체 이것도 마트죠. 결국은. 네네. 그다음에 또 대형병원, 그다음에 영어학원이 또 2년간 12억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어학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학원 한 곳에 18억이 팔렸다고 해요. 지역 상품권이.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때도 네. 주변 이렇게 직장 동료들 물어보면은 다 쓰는 게 네, 뭐 마트, 그렇습니다. 마트, 학원, 네. 병원 이 세 가지입니다. 저도 그 저기 상품권 그 저기 재난지원금 받은 거 다 저기 동네 편의점에 담배 사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동네 마트 가서 이제 뭐 빵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거기 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이건 뭐 당연한 결과죠. 사실 우리 주창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료로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누적된 자료. 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송윤석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민주당이 지랄한 건데 문재인 정부까지 싸잡아 가지고 공격을 했다. 근데 사실 이건 뭐 반박은 못 하지.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지원금이 계속 나온 건 사실이니까. 뭐 민주당 정부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랬던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혈세만 탕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뭐 뭐라고 반박을 못 하겠어. 크게 반박은. 네. 이때 옛날 생각나네. 이거 가지고 최백은 교수가 네. 이건 당연한 거라고. 네. 더 뿌리면은 네.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면은 네. 마트 이런 데 말고 딴 데도 다 쓴다고.
당연한 얘기를 하더라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그 덧부린 만큼 못 가고 오른다고 이 사람은. 네, 참. 그러면서 막 이게 막 홍남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걸. 진짜. 최백은 요즘 김어준 방송에 나온다면서요? 예, 다 뭐 한동안 그냥 휴가였나 봐요. 여전히 뉴스 공장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이재명 쪽에서는 별로 안 쳐주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게요. 그게 어쩌면은 김어준 쪽에 붙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개딸 전반은 그 김어준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배신자로 거의 낙인 찍었기 때문에 최백은 교수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는 건 아닌가. 그러면은 개딸의 코어는 역시 이동영인가? 그렇죠, 이동영이죠. 네, 왜냐면은 이제 최백은 교수 같은 경우는 김어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개장수 그쪽 구 계곡보 네. 이 두 군데를 열심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쪽수로 보면은 만만한 쪽수는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개장수도 저희 반 배신자로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네, 거기도 사실 큰일 났지. 네, 돈 문제로 구질구질하게 군다고 막. 네. 최백은 교수도 이제 좀 그 저쪽 판 주류에서 밀려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이제 정혐이 이제 세게 오겠죠. 우리 이제 누구를 까야 되나? 뭐 많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 소식도 봅시다. 이건 또 그 20일 날 시사저널 요거는 이제 그 통신사에서 기사가 나와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재생산된 기사인데 경기도당이 정당사 최초 자체당원 100만 명 확보했다고 이런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오늘. 경기도에서만 네. 당원이 100만 명이 되었다. 이게 이제 뭐 권당만 그런 건 아니고 일반 당원까지. 일반 당원 포함해서 이제 뭐 100만 명이 넘었다 최초로. 그러면서 이제 뭐 총선을 정권 심판 야당 힘 실어주기 선거로 보는 도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종성 이 양반 그 이제 백총 윤리에 올린 그 양반이지. 네네. 자기도 들어오면서 자기는 들어오면서 그 별로 뭐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 윤리를 올린 이 임종성이 하는 얘기가 최대 규모의 당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당원의 힘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던 강한 정당이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총력을 다해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민주당 경기도당으로 보답하겠다. 이게 대선 때도 네. 지방선거 때도 사실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근데 경기도 많이 뺏겼잖아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더 늘어나서 100만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하면은 뭐 그때가 이제 좀 미약했을 수도 있지만 네. 계속 이제 민주당의 그 당원 숫자는 네. 계속 상승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나왔던 기사 중에 그 있지 않습니까? 어디였지? 광주. 광주였나? 광주. 거기 이제 그 95%가 권당 95%가 가짜라고. 그러니까 11% 정도만 진짜라 그랬던가? 제가 본 기사는 95%가 유령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대다수가 유령이었다 이제 그런 기사 듣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당원 실제 권리당원의 계좌에서 당비가 입금되는 당원이 별로 없었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옛날 열린우리당 때 버릇이 다시 나온 거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더구나 이 기사가 다 사실 좀 이제 그 뻥튀기가 많이 된 게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권당 수만 나온 게 아니고 일반 당원까지 합쳐가지고 그렇다는데 일반 당원은 진짜 그 명의만 있으면 그냥 등록만 시켜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 당원이 일단 등록돼 있고. 이 일반 당원 상태에서 경선 직전 6개월 전부터 이제 당비를 내기 시작해서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거지. 뭐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조작할 수도 있죠. 옛날 열린우리당 어게인 열린우리당이 그냥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근데 이런 식으로 해봤자 본선에서는 절대 못 이기니까. 못 이기죠. 그게 문제죠. 물론 이제 뭐 이게 그 지난 그 지방선거 때 그때랑은 양상의 차이가 있는 게 그 이후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기에 편성해서 뭐 당원 숫자가 늘어났다 그렇게 볼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 100만 맞다 치자. 이게 다 실제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다 실제로 자기가 가입해서 100만 당원이 된 거라 치자.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100만 당원이 그 어떤 마중물이 돼가지고 지지세를 확장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냐고 지금 이 당에.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역대급 규모로 네. 두터워진 중도층, 무당층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지금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원래 표주던 사람이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냥 이재명 지지층 그냥 100만 명 모였다.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네, 보면은.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당의 확장성을 어떤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냐? 거기에 관해서는 회의적이다. 네. 어쨌든 조심해라. 다 또 철컹철컹 그냥 그렇죠. 선거법 위반으로 쇠고랑 찬다. 지금 안 그래도 뭐 성년길 관련해서도 계속 그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얼마 전에 어디였죠? 그 1,500만 원 쳐받고 예. 그 당선 무효된 네네. 지자체장인가 네, 지자체장 국회의원인가 지자체장이죠. 예예. 네. 그런 사람하고 야 1,500만 원이면은 뭔가 엄청 큰 죄를 저질렀나 봐요. 그건 이제 그 재판 저희가 말씀 안 드렸던가 그 사실 판사가 상당히 그걸 정말로 괘씸하게 본 것 같더라고요. 구형보다 더 세게 때렸으니까. 아, 네. 그다음에 그 직전 전북도지사 네. 송하진 네, 송하진 관련해서 지금 뭐 그 경선 부정인가? 경선 부정 그걸로 좀 수두룩하게 좀 달려들하게 생겼죠. 전북도청 공무원들까지 네. 예, 세트로 지금 큰일 나게 생겼고요. 아, 그걸 보면 또 잼버리 개판된 게 또 그래서 그랬구나. 맞아 싶어. 보입니다. 네. 네. 이 전임부터 개판 쳤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면은. 예. 근데 뭐 실제로 예산 사용된 거는 사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나? 자만 잼버리 관련 예산은 도청이 한 80% 20% 정도 중앙정부에서 80% 정도 사용이 됐고 조직이가 이제 80%인데 그 조직이 짱이 여가부 장관이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 80%의 대부분은 정권 바뀌고 나가지고 쓰였기 때문에 네. 뭐 그 단순히 예산 쓰인 것만 딱 가지고 이제 그 책임을 따져 묻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여전히 제일 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제보자 A 씨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요것도 이제 몇 개 언론에서 계속 뭐 매일 주로 보면 채널 A, 그다음에 조선일보, 매일경제 요 3개 정도 언론에서 많이 다룬 것 같은데 이제 제보자 A 씨께서 방송사까지 아예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그 얼굴만 모자이크하고 그렇게 나오셨죠. 자, 그래서 22일자 이제 조선일보 기사를 봅시다. 단독 이재명 법화 유용 모를 리 없다. 샴푸 사러 청담동까지 심부름. 이제 뭐 사실 이것도 거의 다 우리가 이제 그 아는 내용들인데 여기 좀 추가된 내용들을 보면은 제보자 A 씨가 이제 8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뭐 내용이 뭐냐면은 이재명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과 아내의 아침 식사 등이 구매되고 있다는 사실, 아내가 배 씨 등에게 법인카드 불법 유용과 관련해 위법한 지시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과 아내의 이익을 위해 공금 횡령 등이 이루어지게 했는데 이는 명백한 부패행위다. 이재명이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횡령하거나 횡령을 지시 묵인하는 행위를 오랜 기간 거의 매일 반복해 법치주의를 무시했으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해달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을 했고, 권익위원회는 요거 받자마자 바로 이제 부패심사과에 배정해가지고 지금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이제 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그 재작년이죠. 이제 A 씨가 이제 처음에 공익 제보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배 씨랑 이제 김혜경은 검찰 수사로 넘어갔는데 이 경찰이 당시에 이재명은 뭐 혐의점 못 찾는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은 검찰로 안 넘기고 이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럼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뻔한 거거든. 그쵸. 그 사용하던 법인 카드가 뭐 카드 하나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여러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총무실인데 네. 총무팀인데 그 안에 이제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각 부서에 할당된 그 예산이 있다고. 활동 예산, 그러니까 활동비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활동비죠. 부서 활동비죠. 예산이 있는데 배수연이 그걸 다 끌어다 쓰고 그렇죠. 그 실제 부서들은 그 남은 액수를 가지고 네.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각 부서들마다 야근하면 원래는 도시락 정도 시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재명이 다 빼가가지고 컵라면밖에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지. 네. 근데 이게 경기도에만 있었냐? 아니라 성남시에도 똑같이 있었다. 그렇죠. 네. 이게 그렇게까지 알려졌는데도 네. 경찰은 그냥 사실 싹 덮어버린 거죠. 경찰 나쁜 새끼들이야. 그리고 진짜 그 이거. 당시에 네. 권익위에서도
사실상 손 놓고 그렇죠. 있었죠. 예. 사실 이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정말 강하게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조선일보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뭐 이제 이재명은 경기지사시절 평일은 물론 법인카드를 쓸 수 없는 휴일에도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직원들을 시켜 식사를 배달받는 수라상 의전을 받았다. 그 제보자 A 씨께서 네. 밥을 갖다가 올리고 내리고 해서 하셨다고 하죠. 이거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저기 배달 받으면은 그 일회용 용기에 담겨서 나오는 거 그거 그릇에 옮겨가지고. 예, 사기 그릇에 다 옮겨 담고 국 같은 거 다시 데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팅 딱 해가지고 갖다 주면은 그 한 번씩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랬잖아 이재명이. 그게 다 그렇게 들어온 거다 이거죠. 그리고 물론 이것들도 다 이제 법카로 계산한 거고 이게 휴일에 그러니까 원래 휴일에 법카 못 쓰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용을 해가지고 뭐 다음날 결제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나 보지 업체랑 협의를 해가지고 참 이따위 짓을 했고 그다음에 뭐 샴푸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기사 그 청담동 샴푸, 예, 문제의 샴푸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미용실 원장이 추천한 샴푸라고 하죠. 일제 샴푸. 그래서 이제 이 A 씨가 먼저 이제 자기 자비로 이제 샴푸 값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내면은 경기도 비서실 직원 개인 명의 계좌에서 그만큼 입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것도 골 때리죠. 예, 쿠션 치는 거지. 쿠션을 치는데 참. 그럼 이 비서실 직원은 또 돈 어디서 받는 거 어떻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또 받았겠지. 걔 계좌를 또 봐야지. 이 샴푸까지 참. 또 오늘 일제 샴푸라는 게 이제 이제 한창 이제 우리 그 저기 일본 불면 노재팬 할 때였는데 이러고 있었다는 게 아닙니까? 그 호주 가서도 그 골프 못 치니까는 호주 가서 몰래 골프 치려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이재명 의원실에 이제 문의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뭐 답변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지 뭔 답변할 가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 샴푸 관련해 가지고 그 국힘 그 어린애 누구야? 걔가 이제 막 그 일제 샴푸의 요정 이러고 놀렸거든요. 천하람인가? 네, 천하람.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뭐 또 없는 사실 지른다고 지랄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하람이 A 씨가 이제 아마 천하람한테 보내준 것 같은데 사진. 예, 배 씨랑 카톡 주고받은 것 중에 이제 화장실에 그 샴푸 사다 놓고 찍은 사진 인증샷. 예. 그걸 딱 보여주니까 또 할 말이 그게 없지. 당연히 있지. 그거 없을 줄 알았나? 그러니까 없을 리가 예전에 없지. 그 뭐야 에르메스 향수인가? 그렇죠. 그것도 네. 향수 떨어졌으니까 채워놓으라 그래가지고 네. 채워놓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네. 샴푸도 당연히 했겠지 그거를.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 보면은 그 이재명 지지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SNS 어느 분이 그 딴지 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가봤다고 하시는데 이걸 사소한 일로 취급한 거예요. 털어도 안 나오는 거 이딴 사소한 걸로 꼬투리 잡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깔게 샴푸밖에 없어서 이걸로 그러니까 한다고. 샴푸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다가 뭐 설령 샴푸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잘한 거야. 옛날에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이은재 가지고 그렇게 지랄을 했잖아. 그렇죠. 이은재가 그 연구비 과제 카드 가지고 뭐 방울토마토 사 먹고 뭐 그 장보고 장봤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 완전히 병신 만들고 몇 년을 놀려 먹었잖아. 이재명도 그 정도 취급은 받아야지 그럼 최소한. 와 성남시부터 하면 12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러니 재산이 안 모일 수가 있냐고. 지금 또 이제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도 이제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네 그렇죠. 뭐 이제 변호사들 그 저기 뭐 이사로 임명해서 돈 줬다, 그 이재명 위해서 그랬다 그런 증언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김성태가 갑자기는 아니고 계속 열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 돈 대주고 그랬는데 양아치 취급하니까 안 빡치겠어요? 짜증 나지. 나름 건달인데 가오라도 건져야지. 막 1, 2억씩 막 후원금 보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성질 나겠어. 비즈니스맨인데 내가. 그래서 이제 A 씨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백브리핑에서 알려진 바로도 이분이 이제 집에 못 들어가시고 호텔이나 모텔 전전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그 스마트워치 경찰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 차고 다니시고 이 호신용 상담봉을 지니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백종석 같은 애들이 문자 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무섭지 사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백종석 문자 한번 받으면 방송 못할까 쫄려서. 아니다, 우리는 백종석 문자 받으면 바로 백총한테 제보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우리는 뭐 해도 되지.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체급이 커지겠구나. 아니야, 나름 우리 잘 숨어 있는 편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이 건너 다 아니까. 그렇죠. 누군지 알죠. 그럼. 이재명 지지자들이 잘 모르지. 그렇지. 자, 이제 이어서 또
기사를 하나 더 봅시다. 요거는 이제 매일경제 22일자 기사인데 공익신고자 2번 울린 권익위 구조금 신청 8개월 만에 접수해가지고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작년 12월에 이제 A 씨가 이 권익위에 긴급 구조금을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그냥 뭐 신청했는데 접수됐다 소리 듣고 아무 얘기도 없다가 올해 8월 돼서야 지금 이제 접수 처리가 됐어요. 이것도 전현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기사에도 보면은 작년 12월 23일에 이제 A 씨가 거처를 옮긴다고 이사 비용이랑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 약제 비용 같은 걸 해가지고 387만 원 정도를 이제 신청을 했어요. 작년 12월에. 그러면서 이제 뭐 관련 지출 내역들도 이제 증빙해가지고 딱 제출을 했는데 권익위에서 접수조차 안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계속 이제 권익위 연락을 하니까 막 그냥 기다려달라 그렇게 하고 올해 6월까지 그렇게 뭉개고 지나갔대요. 그 올해 6월이 전현희 임기 끝나는 시점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7월달에 그러니까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을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센터장이 다시 이제 7월달에 이 권익위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왜 처리가 안 되냐라고 전화를 했더니만은 그때서야 다음날 바로 처리가 되더라는 거야.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전현희 있는 동안에는 계속 막혀 있다가 전현희 임기 끝나고 나니까 끝나고 다시 전화를 하니까 한 방에 처리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권익위 그 신고자 보상과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90일 안에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토가 필요하면 기한을 연장하고 있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웬만하면은 90일 안에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수가 아예 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 전현희가 압력 행사 안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전현희는 뭘 하고 있냐? 누구야? 원래 통영지역국회 누구 양문석이가 그 얘기했잖아. 전현희가 통영에 출마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했잖아. 아 그랬어요? 네. 양문석이가 서울로 가면서 그 수도권으로 가면서 자기가 저격 출마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윤리에서 그 징계 먹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겠지만 정현이가 원래 지역 고향이 그쪽이잖아. 진주 쪽인가? 네. 그래서 이제 25일날 뭐 그 진주갑위원 지역이 초청 특강을 했어요. 제목이 이거예요. 나는 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웠나? 그거는 누구야? 김은경이 보여줬지. 월급 더 받으려고. 그것 때문일 수도 있지. 아니 전현희는 그리고 윤석열과 싸운 것보다 나는 왜 이재명을 지지하나, 나는 왜 이재명을 쉴드 치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바꿔야 더 맞을 것 같은데. A 씨한테 한 것만 봐도 진짜 배신감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정도로 쓰레기짓 할 줄은 몰랐는데 이거 진짜 너무 심하죠. 아니 이 양반이 그러니까 A 씨가 이제 그 공익 신고자로 이제 처음에 신청을 하고 나가지고는 공익 신고자로 인정은 됐어요 결국. 네네 그렇죠. 인정은 됐는데 결국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정만 억지로 거의 등 떠밀려서 인정을 해준 것 같아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눈치 보인 거죠. 네. 언론에 알려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전현희도 좀 관련해가지고 옛날 권익위 인사들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러나면은 그냥 군선을 메고 갔으면 좋겠지만 또 이제 정권 탄압 그러겠지. 너무 뻔히 보여서. 네. 안 봐도 뻔히 보여서. 자 이제 다음 또 소식을 봅시다. 8월 16일 날 이재명이 이제 비공개로 특별보좌역 회의를 했어요. 요날은 이제 그 특보단 9명을 추가로 이제 임명했는데 이 이재명 특보단으로 이제 임명된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 경기도 지사 시절에 그 관련 기관들 기관장들 그런 사람들 자기 지금 특보로 쭉 임명을 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좀 특이하는 사람이 정희찬 이 사람이 이제 그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그 대학생 때 누구야? 자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죽였죠. 네, 이 사람이 이제 73년생이고 조선대 학생회장 출신이고 또 남청년 6기 의장입니다. 97년에 이제 남청년 간부 6명과 함께 전남대 학생 행사 그러니까 이종권 씨라는 분이 전남대 안에서 이제 전남대 학생 행세를 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뿌락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끌고 가서 고문하고 죽인 거야. 좁혀가지고. 누구야? 그 유시민 때 있었던 그거 사건이랑 동일한 그렇습니다. 사건이네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살인죄로 복역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월드컵 그
경기장 이제 사무총장 이거 할 때도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물러났었죠, 이 네. 아저씨가.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양반 이외에 또 뭐 원래 특보였던 사람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은 이제 많이들 아시는 강유현. 아, 네네네. 강유현도 73년생이고 이 사람도 이제 호남 출신이에요. 전남대 재직됐고 나중에 이제 광주대를 졸업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기 한청년 의장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양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근래에 지금 강유현이 이제 몇 가지 이슈로 이제 이름이 불거지니까 이제 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신 것들이 있는데 강유현이 살인 전과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사실관계가 섞이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헷갈려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SNS에 정정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거 아니라고 그건 살인 전과는 정의창이고 강유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강유현 같은 경우는 이제 18년도에 그 지방선거 출마하려다가 2003년에 이제 성추행한 이력이 드러나가지고 그때 미투가 터지는 바람에 한번 이제 출마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강유현이 사실 인정을 했어요. 네네네. 뭐 이거는 가짜뉴스는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뭐 살인죄랑 관련이 없냐면 또 그건 또 아니야. 이 양반은 이게 한청년 5기 의장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한청년 또 5기 그 출범식이 95년 6월에 한양대에서 있었거든요. 아, 맞다. 예. 예. 이때 또 보면은 그 한양대 주변에서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은 그 선방공이었는데 선방공 한 분이 이제 한양대 근처에 다니다가 남청년 사무실이 어디냐고 물어봤대 대학생한테. 그랬더니 또 이것도 뿌락지라고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인 거야. 아. 그래서 강유현이 요 사건에 직접 가담한 건 아닌데 당시에 이 한청년 지도부에서 이걸 어떻게든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강유현도 이 뭐 어떤 살인 사건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강유현이 직접 살인으로 전과가 있는 건 아니다. 네네. 어쨌든 간에 요 정의찬이나 강유현이나 이재명 핵심 측근들인데 뭐 둘 다 73년생이니까 아무튼 92학번이겠지. 92학번에 그 한청년 출신들이고 남청년이 한청년 산하니까 네. 한청년이 그 의장들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불미스러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가담된 사람들이란 건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 90년대 학번들이 지금 이제 이재명 쪽에 많이 붙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90년 이후에 저기 학생 운동권 한청년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꼴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86세대들은 이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전이 전대협이죠. 네. 전대협이고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한청년 네. 때인데 누구야 그 서강대 그 총장하던 그 신부. 네, 박홍. 네. 그래서 주사파 얘기할 때 그것도 이 한청년 라인 아니었나? 그때는 전대협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전대협인가? 네, 얘기는 아무튼 이 90년대 이후 학번들은 사실상 반독재 투쟁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렇게 탄압받는 시절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건수 만들어가지고 괜히 반미 그러면서 괜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폭력주의를 조장한 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그런데다가 뭐 제대로 된 이념 투쟁도 아니고 그냥 관성적으로 이어받았는데 더 쓸데없이 그러니까 독재를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더 과격해지기만 하고 고어만 더 소리 높이 외쳤던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주축이라고. 그래서 참 문제가 크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하고는 정말 백망망년쯤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학생 시절부터 수직적 조직 구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총리님이 잘 해주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거는 이제 퇴화시켜야죠.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아쉬운 게 그거예요. 통진당을 그렇게 법적으로 네. 해체시키면 안 되는 거였다. 저는 그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고 사람들한테 완전 쓰레기 취급 받아가지고 소멸하게 만들었어야지. 뭐 이석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정당 해산시키는 거 저는 그거는 좀 그러니까 아니었다고 굳이 봐요. 그렇게 정당 해산시켰지만 지금도 있잖아요. 잔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당을 그렇게 잔당조차 안 남게 하려면 그냥 사람들한테 병신 취급받고 소멸하게 만들었어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이 이제 진보당으로 다시 또 했다가 지금 또 이름 바꿔가지고 무슨 민중당 다음에 또 한 번 또 바꿨을 거예요. 뭐 아무튼 근데 이제 그 계열들은 남아 있지만은
거기서 일부는 이제 지금 이재명 쪽에 붙어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기 너무 가난해서 못 살겠다 이런 애들 아니야, 얘네들은. 큰 데서 놀겠다. 에휴. 양아치 새끼들.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이 또 이번 주에 또 대단한 쇼를 하나 했어요. 이건 이제 23일 날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이재명이 이제 중앙당에 지시사항을 내렸어요. 23일 날. 맞아. 이거 네네네. 이게 뭐냐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 정부에다가 산책로, 등산로 같은 다중 이용 장소 등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근래 이제 네. 치안 불안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안타까운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네, 또 이제 관악구에서 하나 또 벌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국민 불안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아닌 지역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니야? 응?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한 사립대 행정학교 교수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거 애초에 당 대표가 이렇게 뭐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업무 지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그렇죠. 심각한 월권이죠. 지가 아직도 경기도지사인 줄 알아. 경기도지사라 그래도 마찬가지지. 경기도 안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 근데 경기도 안에서라고 해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수원시장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는 뭘 못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또 서로도 광역 지자체랑 그렇죠. 기초단체랑 네. 그 수직적인 또 그런 위배 구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야말로 다 지방 자치입니다. 이제 각자의 자치 사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이제 수원시를 예를 들었으니까 뭐 수원시에서 만약에 뭐 그런 안전 점검을 한다. 그럼 수원시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참 뭐 이런 쇼들도 참 이걸 또 근데 또 지지자들은 좋다고 그럴 거 아니야. 역시 이제 뭐 사이다 뭐 똥 싸는 거죠. 참 뭔가 할 말이 없어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진짜 기본이 1도 없다니까. 얘네는 뭐 민주주의도 몰라. 지방 자치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방 자치 단체장을 10몇 년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기초도 해보고 광역도 해봤는데 이렇게 개념이 없나? 그러니까 지방 자치 뭐 부패에 관한 지방 부패에 대한 논문 쓰고 논문은 어디서 다 뺏겨와가지고 써놓고서는 지가 다 헤쳐먹고. 그러니까 정작 근데 뭐 지가 저기 뭐 경기도지사 할 때 중앙정부 말 잘 들었냐? 안 들었죠. 뭐 불러놨더니 뻘소리 나고 있고 뭐. 아휴 진짜 어쩌다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진짜. 아휴.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 이것도 지긋지긋하대요. 넣었네. 이거 원래 우리 전문 분야라 가지고 이건 또 우리 아니면 또 얘기 안 하잖아. 다른 데가 얘기할 만큼 이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제 8월 23일 날 이화여대에서 이제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22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예, 이거 이제 원래 하던 거고 이재명이 이제 그 경기도에 있을 때 뭐 지원도 하던 건데 이게 또 하필 민주당에서 SNS 계정을 통해 가지고 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를 홍보를 했어요. 그렇죠. 뭐 자기 당 대표가 나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시 이제 기본소득 당론으로 세울 거라고 그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또.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도 다뤘지만 기본사회위원회인가 그렇죠. 이걸 또 만들었잖아요. 민주당에서. 뭐 월일에 또 뭐 그 회의한다고 그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가가지고 뭐 축사를 이제 개막식 축사를 했는데 처음에 한다는 소리고 이제 제가 기본소득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표 주자다. 했네. 대표 주자라고 했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 앞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스스로 대표 주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7년 전 이 자리에서 성남시장으로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처음 발표했던 기억 때문이다. 이거 사실 제가 누차 주장하는 바지만 기본소득론 자체는 저는 정말 이렇게 저희 특이점 오는 수준으로 사회가 이제 변혁이 일어나가지고 산업 구조가 완전히 재편이 되면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담론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은 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재명 같은 새끼야말로 제일 먼저 배척해야 된다고 저 새끼 이단이라고 학계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청년 기본소득 같은 이런 말장난을 하기 때문에 청년 배당 그러니까 그 24세 청년한테 월 10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대체? 그래서 뭐 성남시의 청년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가지고 뭐 청년의 성남의 청년들이 뭘 얘기라도 했나? 뭐 나 같으면 그렇겠다. 그 인근 지자체에 살면은 인근 지역에 살다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온신의 그 움직임이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딱 24살 되던 해에만 성남에 들어와가지고 어디 월세방이나 고시원에 대충 잡아가지고 1년 살다가 나오겠다. 100만 원만 다 먹고. 돈이 정말 아쉬우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주소지만 옮기면 되는 거니까. 주소지만. 주소지 옮기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 있으면 가능하잖아, 충분히.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청년 배당은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장하는 바도 그래요. 이거 자체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보다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맛을 보여주자는 취지다. 이건 자기도 수탁이 마려운 바거든. 근데 마치 지금 여기서는 지금 축사를 살 얘기가 청년 배당이 무슨 실질적인 성과를 올린 정책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가 옛날에 했던 얘기하고도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청년배당, 아동수당, 햇빛연금, 재난지원금과 같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기본소득의 이념을 가진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기본소득의 이념이 뭡니까?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른 어떤 복지 소요들을 다 거의 다 이제 없애다시피 해가지고 모든 재원들을 통합해서 던져주는 게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청년배당, 아동수당, 햇빛연금,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야. 재난지원금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는 충분히 선별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복지 정책이지 기본소득의 이념을 가진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시기면 모든 복지 정책이 바꿔 말하면 다 기본소득의 이념을 가진 정책이 되는 거야. 어느 도단이지 이거는. 실제로 근데 뭐 이게 이재명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기본소득론자 중에서 일부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기본소득이 정당하다는 걸 설파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논리를 확장하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논리 충돌이 일어나는 주장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그러면서 뭐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당연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정책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것도 하여튼 얘는 문장 하나하나가 네. 구라가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때 우리는 삶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누구도 대신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세상이었다. 그러나 언젠가 사회 복지의 이름으로 인간 최소한의 삶은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대안들이 생겨났다. 이거는 우리 삶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인식은 그냥 어려웠을 때, 어려운 시절에 사회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그랬지만은 사회 부조라는 개념은 과거에도 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뭐 이제 복지 시스템화돼서 자리 잡는 데까지는 이제 자리 잡은 거는 근대화된 국가 시스템이 확립된 이후의 이야기지만은 사회 부조라는 개념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사실. 있었죠. 조선 시대에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있었지. 저기 동네에서 뭐 어디 누구 죽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경조사나 아니면은 뭐 아픈 사람 있고 하면은 다 오르르 몰려와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 사회 부조라고 일종의. 근데 이건 마치 뭐 지금 뭐 새로 생겨난 개념인 것처럼 역사적인 맥락도 전혀 없이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학회잖아. 그러면 좀 생각에는 학자들이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가짜겠냐고. 저 새끼 축풀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하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는 괜찮지. 자기들끼리는 괜찮지. 근데 이 지구 네트워크라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온단 말이야. 있지요, 원래는. 네. 원래 있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자기들끼리는 괜찮아. 몰라. 이렇게 바로 대놓고 이렇게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정정 코멘트를 던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복지 사회가 자리 잡기도 참으로 많은 세월이 지났다만
당시에는 극히 생소하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이제는 전 세계의 일반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뭔 소리야? 기본소득이 일반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아부지트 교수가 진짜 빡쳐서 몽둥이 들고 올 소리를 하고 있죠. 아, 뚝배기 깨고 싶다, 진짜. 자, 이제 이 다음 문장들은 뭐 저도 어느 정도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이라고 가능하다면 상상했을 때 전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생산 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가 결코 멀지 않을 것이다. 이거 이제 레이 커즈와이 같은 사람들 주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재명이 레이 커즈와이를 읽어보고 이런 얘기를 할 것이냐 하고 있느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서 그냥 대충 주워 듣고 짓거리는 거라고 보긴 하는데 실제로 이런 주장이 있고 이 주장에 따르는 그러니까 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예측들이 완전히 어긋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본소득 같은 그런 시스템이 실현 가능한 날이 올 수도 있다. 저는 뭐 그 정도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이 말하는 거랑은 100만 광년 다르다. 거리가 멀다. 그 전에 우리가 그냥 프로토스가 되는 게 빠르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의 기적을 이뤄냈지만 단기간에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그 자리를 기본적인 삶이 보장하는 사회로 바꿔가야 한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양극화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기본소득으로는 양극화가 해소가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하자면 이재명이 여기서 삶의 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본소득이라는 게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거는 빈부의 격차를 좁히는 건데 이 빈부의 격차를 좁힌다는 거는 결국은 상대적 빈곤을 줄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기본소득으로는 내가 누차 말하지만 상대적 빈곤을 못 줄여요. 부자한테 100만 원 주고 나한테 100만 원 주면은 상대적 빈곤이 어떻게 해소가 되냐고. 이재용을 끌어내리며 야지만 가능해. 그렇죠. 이재명 지지자들 방식대로 부자들 다 잡아가지고 가족 홀랑 뺏기고 돈 다 몰수한 다음에 그 돈을 다 뿌린다. 근데 그래도 상대적 빈곤 안 없었죠. 왜냐하면 이 새끼들이 이재명 지지자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강남의 기본주택은 내 거거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우리 동네의 기본주택까지 성북계 기본주택 받은 나랑 강남의 기본주택 받은 이재명 지지자랑 상대적 빈곤 생기는 거잖아. 그만큼. 그러니까 더구나 기본소득으로는 누차 말하지만 상대적 빈곤은 절대 못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려면 이재명 지지자들 주장대로 부자도 돈을 뺏어와가지고 부자는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줘야지 상대적 빈곤이 줄어들어요. 기본소득으로는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이건 좀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이 소리를 몇 번을 했나 우리 방송 초창기에 맨날 했던 얘기 아니야 이거. 지긋지긋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이거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이거 그치. 이것 때문에 용해인 같은 이상한 애들이나 나오고 용해인 뭐 이날 또 이재명이랑 팔짱 끼고 사진 찍었더라 보니까. 조정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안 나가나? 조정훈은 그래도 좀 그 계산기를 두들겨 버리는 사람 같아요. 확실히 이야기하는 게 보면은. 아니 근데 그게 조정훈이 이제 시대전환이라고 있었지만 그 시대전환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정당화가 되기 전에 그 랩 2030에 같이 있었거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숫자 꺼내는 거는 랩 2030이 더 잘했어요. 근데 조정훈은 그래도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 멀쩡해 보이는 건가? 그러면은? 근데 또 조정훈이 이런 데를 나간 적은 또 한 번도 없어. 용해인은 또 나가는데 조정훈은 또 나간 적은 없어요. 의외네요. 좀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좀 포지션이 좀 재미난 사람이야. 조정훈 의원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뭐 그렇게 의외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 네. 예,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한결 같은 거는 이제 용해인 같은 뭐 한결 같은 거는 나름 평가하기 좋고 가장 미천 안 들이고 성공한 파리피플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해는 정말 성공한 파리피플이지. 이게
용해인이 거기 나오려는 것 같던데 그 박용진 의원 지역구 그쪽에 그래요? 그쪽 나오려는 것 같던데 상대가 될라나? 현수막이 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거기 나오려고. 그다음에 이제 분당 갑에는 이제 그 정의당의 그 친구 저 유호정? 유호정. 그 분당갑이 저기 거기 그 안철수고 저기 누구 민주당 그 누구야? 김병관. 김병관이죠. 그러니까 그 유호정 같은 경우는 자기 그 게임 BJ 했다고. 판교. 판교도 거기가 이제 분당 갑에 편입돼 있거든요. 그 이미지로 가려나 본데 상대가 되겠냐고. 전문성 진짜 없는데. 롤 대리나 돌리던 사람이 무슨 에휴. 마지막에 너무 힘 빠진다. 진짜 지긋지긋해 이 얘기는.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우리라도 해야 돼 이건 또. 그렇습니까? 네. 이거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정말 주목도가 없거든. 근데 지금 문제는 민주당이 이걸 당론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해도 이걸 정말 당론으로 삼아버리면은 대한정당으로서의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이 진짜로 없는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근데 민주당 안에서 좀 반대를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민평령 같은 데서 좀 들고 일어나야 돼. 거기 아무 생각 없죠 거기. 거기 최근에 조금 한 1분 남았으니까 최근에 그 인재근 의원이 이상한 법을 하나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안부 지원 시민 단체 그거 인재가 아니고 걔 아니 윤미향 아니야? 윤미향 같이 서명만 하고 대표 발의를 인재근 의원이 했습니다. 그거 사실 그 법안은 헤이트 스피치 반대 법안을 통과시키면은 그냥 그런 법안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정 시민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만 할 수 없게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연락 변태적인 거지. 발의를 한다는 게. 이 민주당이 이상합니다 지금. 법안 발의 능력조차 완전히 막 지금 아주 하향되고 있어요. 처참합니다. 네. 그 이낙연 총리님이 대표였던 시절에 그 유능함은 어디로 사라지고. 답답합니다. 네,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성질 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앞으로 더 착한 지지자가 돼야 된다. 얘네들을 어떻게 퇴화시키지? 자, 또 다음 주까지 고민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9월에 찾아뵙게 되겠네요. 네. 9월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